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백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치킨? 스테이크? 삼겹살? 아니면 육수로 국물을 낸 순댓국? 썰렁탕? 갈비탕? 오늘은 우리 식단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고기, 즉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단백질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블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단백질을 이제 목걸이에 비유하자면은 그 목걸이의 구슬들을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슬들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그 목걸이의 종류, 즉 단백질의 종류가 좀 달라진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에 이제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애들이 있는데,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애들을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이제 꼭 음식을 통해서 얻어야 하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다 섭취해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목걸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목걸이에 어디 구슬이 비면은 그 목걸이를 못 만들겠죠. 그럼 이제 왜 단백질 하면 고기 이 공식이 상식이 됐는지, 그리고 반대로 왜 예를 들어서 렌틸 콩, 키노아, 브로콜리, 얘네들은 왜 단백질의 대명사가 되지 못했는지, 이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이제 18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과학자들이 단백질을 찬양해 왔어요. 근데 19세기에 이제 영양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 독일의 생리학자인 카르 보이트라는 사람이 남성은 평균 5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거의 그 2배의 수치에 가까운 120g을 권장량으로 정해요. 그리고 이 보이트의 후배인 아트워터라는 영양학자가 이 120g을 미국 농무부 이름으로 권장 섭취량으로 정해버려요. 19세기에 정해진 단백질 기준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반대편에 그 식물성 단백질의 좀 안타까운 역사를 또 보면은 1971년에 프란시스 라페라는 이제 사회학자가 책을 한 권 써요. 책 이름이 Diet for a Small Planet, 작은 행성을 위한 식사법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에서 라페가 식물성 단백질은 인간이 필요한 아미노산 섭취량에 못 미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식물성 단백질로 단백질 섭취량을 충족시키려면 다양한 식물을 섭취해서 아미노산의 상호 보완을 이루어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해서, 이 인식이 보편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표를 보시면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필수 아미노산 8가지의 섭취량인데요. 이 5가지 식물 음식으로 하루 2200칼로리를 섭취했다고 쳤을 때, 현미의 경우 현미에 딱 한 가지 아미노산인 라이신만 기준에 살짝 못 미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섭취량을 훨씬 초과해요. 그 말은 현미만 빼고 나머지 4개를 하루 종일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이 식물성 단백질이 소위 말해서 불완전하다고 불리는 이유는, 식물성 단백질의 아미노산 비율이 동물성 단백질의 아미노산 비율과 다르다 뿐이지, 우리 몸이 필요한 아미노산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결코 불완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누가 고구마만 하루 종일 먹거나 현미만 먹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식물성 단백질의 상호 보완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페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 그 몇 년 후에 이제 같은 책의 2번째 에디션을 출판할 때 입장을 번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다루고 싶은 주제는, 정말로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고퀄인가? 이제 우선 한 가지 확실히 좀 하고 싶은 거는, 아미노산 자체는 그게 동물에서 오든 식물에서 오든 똑같아요, 결국. 왜냐면은 동물도 결국에는 식물에서 단백질을 얻는 거예요. 식물에서 바로 얻던지, 식물에서 얻은 동물을 통해서 얻던지, 식물을 통해서 얻으면 이제 중개인을 다 제끼고 다이렉트로 얻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생물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는 biological value라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섭취한 단백질의 어느 정도가 우리 몸의 단백질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비율이 높을수록 생물가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의 생물가가 실제로 식물성 단백질보다 높아요. 왜냐면은 동물성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비율이 우리 몸이 합성해내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비율과 매우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 생물가가 높다는 거는 우리 몸에 의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거는 그만큼 세포 성장률이 더 높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이게 좋은 건가? 높은 세포 성장률이 좋은 건가?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60에서 100조 정도 가까운 이제 세포가 있다고 해요. 매일 5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생기고 매일 이걸 반복을 한다고 해요, 우리 몸이. 세포 성장 신호를 전달하는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 이름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 영어로는 이제 Insulin-like Growth Factor 1, 줄여서 IGF-1이라고 부르는데, 성장기 때는 이 혈중 IGF-1 수치와 세포 성장률이 올라가고, 다 자란 이제 성인은 이제 그 수치가 또 내려와요. 그런데 다 큰 성인인 경우 이 혈중 IGF-1 수치가 올라가면은 암세포 증식과 암 전이의 위험성 또한 올라가요. 소인증 환자들이 이제 몸은 안 자라지만 그래도 암에 잘 안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 IGF-1 호르몬 생산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그럼 이제 이 IGF-1에 관한 연구를 하나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 영국 여성 29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이제 비건 여성과, 비건이라고 하면 이제 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비건 여성과 육류가 포함된 혹은 동물성 식품이 포함된 식단을 따르는 여성, 이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비건 여성 집단의 IGF-1 수치가 13% 낮았다. 그리고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생물가가 높은 동물성 단백질은 이제 IGF-1 같은 성장인자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성인의 경우 이게 암세포 증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성장인자 호르몬 문제 말고도 발생시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대사성 산성증이라는 거예요. 대사성 산성증이라는 이제 우리 혈액의 산염기 평형이 산 쪽으로 기운 상태를 말하는데, 이 상태가 좀 지속이 되면은 신장에 손상이 가요. 그러니까 신장은 이제 피를 필터링하고 오줌을 만드는 엄청 중요한 기관인데, 산성인 피를 중화시키려고 이제 신장이 아모니아를 막 만들어내요. 장기적으로 이 아모니아가 신장에 축적이 되면서 신장을 손상을 시켜요.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럼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대사 노폐물 같은 게 이제 피에 쌓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죠. 그럼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혈액의 산도를 높이는 이제 루트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동물성 단백질은 황함유 아미노산인 메티오넨의 함량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높아요. 황이 이제 대사되는 과정에서 황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이제 혈류에 유입이 되면 혈중 산도를 높이게 되죠.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혈중 산도를 낮추는 효과를 낳아요. 여기에 관련된 연구를 하나 보면, 여성 3,3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연구인데,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 비중이 높을수록 단백뇨증, 신장 질환의 하나예요. 과 연관이 된다. 반대로 채소나 과일이나 통곡물 비중이 높고 육류나 설탕 비중이 낮은 식단은 신장 기능의 지표인 EGFR,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정리를 하자면 동물성 식품이 포함된 식단은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채소나 과일이나 통곡물 이 위주의 식단은 신장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래도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일단 거기에 앞서서 단어 3개만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베지테리언, 비건, 자연식물식, 이게 3가지인데, 일단 먹는 걸 얘기할 때 비건이라고 하면은 동물성 식품을 일체 먹지 않는 걸 뜻해요. 그와 달리 베지테리언이라는 단어는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이제 고기를 안 먹고 대신에 이제 생선까지 먹는 사람도 있고, 계란이나 치즈, 우유 이 정도까지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비건보다는 동물성 식품을 조금 섭취를 하는. 마지막으로 자연식물식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제 영어로는 plant-based diet이라고, 아니면 whole food plant-based diet. 이 단어는 이제 비건과 마찬가지로 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고, 또 여기다가 추가로 가공되거나 정제된 식품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그러니까 뭐 통곡물, 채소, 과일, 줄기식물, 뿌리식물 위주의 식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비건이랑 이게 자연식물식 단어, 이 두 단어 사이에도 차이점이 있긴 한데, 이 영상을 위해서는 딱히 구분 안 하시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육류를 안 먹고 과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사실 제가 말할 것도 없고 전문가들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미국 영양사 협회라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10만 명 이상의 의사, 영양사 관련 전문의들이 속해 있는 협회인데요. 심지어 이거는 뭐 비건 베지터리언 협회도 아니고 그냥 영양사 협회예요. 이 협회가 내놓은 공식 입장이 있는데, 균형 잡힌 베지테리언 혹은 비건 식단은 건강에 좋고 모든 영양분을 충족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다. 앞서 말한 이 식단은 삶의 모든 시기에 해당된다. 임신기, 수유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운동선수도 포함된다. 베지테리언 비건 식단은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했을 시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충족시키거나 초과한다. 식물성 단백질을 이야기할 때 완전하다 혹은 불완전하다 라는 수식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식물성 단백질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의 필요 섭취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래도 고기 먹어야 힘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수잔 에벨이라는 전 5000m 달리기 미국 국가대표 현 스포츠 영양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의 책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우리가 소모하는 에너지의 5% 정도를 공급한다. 5%.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충분한 칼로리 섭취가 안 됐을 때 혹은 충분한 탄수화물 섭취가 안 됐을 때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한다. 탄수화물이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원이다. 지방이나 단백질과 비교했을 때 탄수화물을 태우는데 필요한 산소량이 가장 적고 뇌와 중추신경계가 기능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도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단백질, 즉 근육을 보존할 수 있다. 단백질은 에너지로 쓰이기보다는 조직이나 호르몬, 효소,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쓰인다. 그러면 도대체 단백질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립과학원의 식품영양위원회가 내놓은 답이 있는데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라는 계산법이 있어요. 번역하면 이제 권장 섭취량, 남녀 구분 없이 몸무게 킬로그램당 0.8g. 그리고 이 RDA는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과 같아요. 뭐 유럽, 미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98%에 해당이 되는 계산법이라고 해요. 이 RDA는 1940년대에 이제 확정이 돼서 5년마다 재검토를 한다고 해요. 그럼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을 수도 있나? 이 연구를 보시면은 고단백질 식단은 효용이 없거나 심지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잉여 단백질은 몸에 의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대사량을 증가시켜 뼈, 신장,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고단백질 혹은 고육류 식단의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심장병 그리고 암과 연관된다. 건강한 성인에게 권장 섭취량 이상의 고단백질 혹은 고육류 식단을 권할 근거가 현재로선 없다. 제가 고기를 안 먹어도 힘만 잘 쓴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시는 분들 영상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 몇 가지만 제가 또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랑 비만에 관련된 연구를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당뇨와 비만은 항상 좀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만일 경우 이제 당뇨에 걸릴 위험성이 7배나 된다고 해요. 표준 체중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비만일 경우 고혈압에 걸릴 위험성도 6배, 천식 3배, 관절염 4배 등등등등.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첫 연구는 에픽 연구라고 되게 유명한 연구인데 역학 연구 중에서 깡패예요, 얘가. 왜 깡패냐? 이제 음식과 암 그리고 여러 질병의 그 연관성을 다룬 역대 가장 큰 역학 연구 프로젝트예요. 얘가 스케일이 장난 아니에요. 유럽 10개국의 센터가 일단 있고 5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15년에 걸쳐서 진행을 한 대프로젝트예요. 아무튼 이 에픽 연구 중에 이제 당뇨에 관련된 결과들을 보면은 총 단백질 섭취량 증가는 2형 당뇨 위험성 증가와 연관된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2형 당뇨 위험성 증가와 연관된다. 그리고 이 연관성은 동물성 단백질에만 해당되고 식물성 단백질과는 관계가 없다. 에픽 연구에서 이제 비만에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보시면 남녀 혹은 몸무게 혹은 흡연 비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육류 섭취량은 몸무게 증가와 한결같이 연관됐다. 하루 평균 250g의 육류, 이게 한 스테이크 한 덩어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를 섭취했을 시 5년 후 몸무게가 평균 2kg 증가했다. 붉은색 고기, 가금류, 가공육이 여기에 해당됐다. 이 연구를 보고 아무래도 육류는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고기의 경우 총 칼로리의 57%가 지방이고 닭고기의 경우 51% 결국 거기서 먹는 지방이 내 지방이 되는 건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연구를 보시면은 베지테리언의 안정시 대사율이 11% 높아요. 안정시 대사율이라는 거는 활동을 안 하고 있을 때 이제 몸이 처리하는 대사량인데 이게 베지테리언의 경우 11%가 높다고 해요. 지방을 태우는 효소들 예를 들어서 CPT1A나 OCTN2 효소들이 발현율이 베지테리언일 경우 60%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지테리언들은 가만히 있어도 지방을 더 많이 태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뇨, 비만 말고도 이제 심혈관 질환과도 육식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를 보시면은 이제 에셀스틴 박사라고 되게 유명한 의사분이 계신데 평균 나이 62세인 중증 심혈관 환자 198명을 대상으로 4년 가까이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자연 식물식 식단을 따른 177명 중에는 딱 한 명한테 딱 한 번의 재발이 있었대요. 반대로 그
그 식단을 따르지 않은 21명 중에는 13명이 재발을 경험했대. 재발률로 따지면은 자연식물식 식단을 따른 집단은 재발률이 0.6%였고 육식을 계속한 집단은 재발률이 62%였대요. 또 유방암에 관한 연구 결과가 또 있어요. 35,000명의 여성을 4년 동안 조사한 결과 총 육류 섭취량은 폐경 전후 유방암 위험성과 연관이 된다. 또 이제 지구 반대쪽에 있는 중국 샹하이에서 중국 여성 3,015명을 대상으로 2년간 진행을 한 연구인데 붉은 고기, 특히 완전히 익힌 붉은 고기가 유방암 위험성과 연관이 된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자연식물식 식단을 개인적으로 좀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좀 육식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막 누군가를 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보다는 일단 저는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육류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좀 바로잡고 싶고 분명히 이것들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알리고 싶었어요. 이 정보들을. 우리 몸은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은 여러 질병과 연관되고 이제 반면 채소,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단은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